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 2 신경계 내용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 구조에서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며 중추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중심 부분, 즉 센트럴 부분을 이루는 것을 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뇌에서 뻗어져 나와져 있고 척수에서 뻗어져 나와져 있는, 즉 중추신경계에서 뻗어져 나와져 있는 신경을 말초신경계라고 하고요. 뇌신경은 12쌍, 척수신경은 31쌍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연합뉴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반면 말초신경계는 그 기능에 따라서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구심성 신경은 감각을, 원심성 신경에게서는 운동을 말을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예전에도 공부를 해서 이미 알고 있겠지만 자극이 이렇게 감각뉴런, 연합뉴런, 그 다음에 운동뉴런을 거쳐가게 되면서 방향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있죠. 그래서 들어온 쪽을 그 구심력 할 때 쓰는 그 안쪽의 힘을 말을 하게 되고요. 원심력은 바깥쪽으로 튕겨나가는 힘을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심성은 반응기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해서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구분을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구심성 신경의 경우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뒤쪽에서 이미 배웠으니까 특수감각, 내장감각, 그 다음 체성감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원심성 신경의 경우에서는 여기서부터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자율신경의 경우에서는 교감과 부교감을 구분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체성감각 때문에 헷갈리는데 일반적으로 체성신경이다라고 하면 체성운동신경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고 있으면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뇌인데요. 뇌의 경우에서는 대뇌, 중간뇌, 소뇌가 먼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대뇌, 중간뇌, 소뇌 그 사이로 간뇌와 그 다음에 뇌교 연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명칭을 조금 더 해보게 되면 대와 중 사이에 사이 간자인 간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뇌와 연수의 연결다리인 뇌교가 존재하면 연수의 경우에서는 척수의 연장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에서의 이 위치를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대가리는 중뇌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외워줘라고 했고요. 중뇌예요.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뇌줄기는 생명활동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순환, 호흡과 관련이 되어져서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식물 인간이 되는 것이고, 기능을 못하게 되면 뇌사로 판정이 되며 장기 기증은 이 뇌사 단계에서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대뇌는 바깥에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바깥으로 있는 반면 척수의 경우에서는 대뇌에서 받아들였던 정보가 따라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대뇌는 바깥쪽에 신경세포체가 많고, 그 다음 척수의 경우에서는 안쪽에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대뇌 겉질의 경우에서는 바깥쪽 부분이 진한 색깔인 회색질을, 그 다음에 척수의 경우에서는 속질이 회색질을 띠는 반면 뇌의 경우에서는 속질이 백색질을, 척수의 경우에서는 바깥쪽이 백색질을 보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뇌와 척수의 기능이 색깔의 경우에서 기능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하는 점 정리를 해서 말을 해줬고요. 간뇌의 경우에서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분이 되어져 있으며 시상하부 아래쪽에 뇌 아래에 덜렁거리는 물체인 뇌하수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뒤쪽 페이지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안쪽으로 보면 중간뇌라고 존재하고 있어요. 이 중간뇌는 안구 운동과 그 다음에 동공반사의 중추가 되었었고요. 뇌교는 여기에 연결다리 역할이며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연수의 경우에서는 척수의 연장으로 기억을 해달라라고 했었었고요. 연수 반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화, 순환, 호흡까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배설은 척수에서 관여를 하게 돼요. 마지막 소뇌의 경우에서는 뒤통수에 위치해져 있으며 우리 몸에서 평형 감각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럼 대뇌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뇌는요,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위 운동의 중추로서 고등 정신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요. 연수에서 정보가 좌우 교차되어져서 올라오게 됩니다. 대뇌의 겉질은 말했다시피 정보가 모여져서 들어오니까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색질,
안쪽 속질은 백색질로 되어져서 있고 기능에 따라서 겉질을 감각력, 연합력, 운동력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그 위치에 따라서 전두엽 앞쪽, 두정엽이 정수리, 측두엽이 옆쪽, 후두엽이 뒤통수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력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연합력, 운동력을 거치게 되며 대뇌에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요. 결국에 대뇌가 하는 일 자체는 명령을 종합, 분석, 판단을 해서 명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명령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손의 경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뒤통수에 있고 대뇌처럼 두 짝으로 구성이 되어져서 있으며 미세한 수위 운동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오른손을 든다, 왼손을 든다와 같이 큰 움직임들은 대뇌가 관여를 하지만 손가락을 5손가락을 모두 다 세밀하게 움직이는 것, 발가락 10개들을 세밀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미세한 수위 운동을 조절하는 즉 운동의 완성도를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손해가 관여를 합니다. 더불어서 평형 유지의 중추로서도 역할을 하는데요. 몸의 자세와 균형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울어짐과 회전 방향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뇌의 경우에서는 항상성 조절 중추다라고 했었고요. 이때 조절 중추의 경우에서는 선생님 노란색 걸로 반사는 파란색 걸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고 제일 중요한 항상성 조절 중추가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뇌의 시상압은 항상성 조절 중추이고요. 자율신경 즉 신경과 내부미샘 호르몬에 의해서 항상성은 조절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시상하부의 경우에서는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들을 모두 대뇌 겉질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후각을 제외하는 것은 후각은 가장 기본적인 변형계인 가장 원시적인 뇌와 연결이 되어져서 있으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이를 잡고 위급 상황으로부터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뇌와 연결이 되어져서 있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간뇌의 시상하부가 항상성 조절 중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율신경과 내분비샘의 조절 중추이며 체온과 혈당량의 혈장 삼투압을 모두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뇌줄기의 경우는 중뇌연, 그래서 뇌줄기는 중뇌연,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태양의 눈, 코, 입 노래를 들려드렸었는데요. 중간뇌는 눈, 그래서 중간뇌가 눈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홍채를 이용한 동공반사, 그 다음 안구운동의 중추다라고 했었고요. 빛의 양이 많이 들어왔었을 때 이 부분이 동공반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서 홍채죠. 홍채, 아이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면적이 넓어지게 되면서 동공이 수축하게 되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양이의 눈이나 또는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 색깔이 좀 달라서 선명하게 잘 보이게 되는 편이고요. 우리도 어두운 갈색깔이긴 하지만 잘 보입니다. 실제로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요. 코라고 하는 건 호흡 운동이죠. 그래서 뇌교는 호흡 운동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지막 연수의 경우에서는 액체와 관련되어져서 있는 연수 반사, 기침, 재채기, 하품, 구토, 침, 눈물과 같은 액체들과 관련이 되어져서 있고 더불어서 소화, 여기에 순환, 그 다음 호흡과 관련된 역할을 해서 소화수나 호흡 조절의 중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눈, 이쪽은 코, 이쪽은 입과 관련되어져 있으면 외우기가 쉽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뭐 눈, 코, 입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기보다는 여러분들 외우라고 한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수반사입니다. 그래서 연수반사의 경우에서는 여기 반사도 중요한데요. 연수반사는 목 위쪽에 있는 무의식적인 반사를 모두 다 해당을 하게 되고요. 소화, 순환, 호흡에 모두 관여를 하며 배설의 경우에서는 척수에서 하고 목 아래 반사도 척수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에서 있는 무조건 반사의 중추가 되겠고요. 땀, 젖, 회피, 무릎, 배변, 배뇨는 모두 다 무릎 반사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척수의 겉질은요. 백색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속질에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에 회색질이다 라고 했었고 척추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서 있는데 등 쪽으로 자극이 들어와서 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등 쪽에서 들어와서 연합, 배 쪽으로 나가게 되면 감각이 있는데 이쪽에 신경세포체가 있으니까 이렇게 뿔룩 튀어져 나와져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등 쪽에 있는 뿌리 모양의 생김새를 가진 이쪽이 후근이 되겠고요. 척수를 거쳐서 앞쪽에 전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후근에서 연합, 전근으로 거치게 되면서 이때 이 속질이 신경세포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색질이 되면 여기에 있었던 이 부분만 척수이고요. 그 다음에 감각기와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과 반응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운동신경의 경우에서는 척수신경, 즉 말초신경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때 후근, 정근은 근육이 아니라 뿌리 모양 때문에 붙여져 있는 이름이다라고 했었던 점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고요. 등에서 자극이 들어와서 배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 기억을 하면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 쪽에서 배 쪽으로 자극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회피반사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뜨거운 자극이 들어왔거나 또는 뾰족한 것이 순간적으로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뇌보다도 더 빠르게 척수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손이 이쪽에 있는데 애들아 머리통은요 이 위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자극을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척수가 내 몸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뜨겁다 또는 아프다라는 자극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척수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두근은 수축을, 삼두근은 이완을 하게 되면서 손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게 되죠. 자, 무릎 반사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무릎 아래를 치게 되면요. 이때 늘어났다라는 감각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손상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를 수축시켜주게 되고요. 대퇴근을. 그 다음에 오금근을 이완시켜주는 자극이 척수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몸을 보호하는 반사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목 아래 반사이기 때문에 척수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반사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자극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즉각적인 반응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자극의 반응 경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 몸은 자극을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뇌가 관여하는 것이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즉 대뇌가 관여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요. 관여할 때는 언제냐? 조건 반사가 내가 관여할 때이고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나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며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을 할 때 처음에 익힐 때는 손가락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낯설게 되지만 나중에는 본능적으로 키를 그냥 조절을 하면서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전거 운전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는 좌우 이렇게 움직임을 생각을 하면서 페달을 밟았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뭐 이어폰으로 음악도 들으면서 앞에 뭐 내비게이션도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학습, 악기 연주와 같은 것들이 과거의 경험이 필요한 것이며 무조건 반사의 경우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는데 대뇌가 관여를 안 합니다. 이유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빠르게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앞서 칠했었던 하늘 색깔이 연수 반사, 척수 반사, 중간내 반사가 여기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로가 짧고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 척수, 중간내가 관여하는 반응이고요. 내 몸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자극이 대뇌로도 가기 때문에 인지는 뒤늦게 됩니다. 고무망치로 무릎 아래를 치게 되면요. 무릎 반사 즉 척수가 중추로 일어나게 되고요. 공이 눈앞에서 갑자기 날아오게 되면 중간내 반사 아니고요. 연수 반사 아닙니다. 목 위 반사는 모두 척수가 관여하고요. 중간내 반사는 오직 동공 반사만 해당을 해요.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아서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었어요. 이거는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척수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회피 반사의 일종이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명령을 내리면 얘를 이행하는 기관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말초신경계가 되는데 이 말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종말, 몸의 끝까지 퍼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었고요. 퍼져 있기 위해서는 자극이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이 존재해야 되겠죠. 들어오는 부분이 감각신경인 구심성, 나가는 부분이 운동신경인 원심성이 되겠고요. 체감 난이도 또는 체감 온도는 또는 내 몸을 눈 감고 나는 오른쪽에 팔이 있고 내 발가락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눈을 감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체성 감각신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내장 감각이라던가 위가 쓰린다라는 것과
그다음 또는 뭐 시각, 후각, 청각, 미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기관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감각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원심성이었죠. 운동신경입니다. 원심성 신경은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체성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대뇌 지배를 받습니다. 반면에 간뇌와 척수의 지배를 받기도 하는데요. 간뇌 지배를 언제 받냐? 우리가 추울 때 몸을 부르르 하고 순간적으로 떨게 되죠. 그거는 근육의 떨림열을 만들어내는 것이라서요. 일부 간뇌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또는 방금처럼 무릎 반사와 그 다음에 회피 반사를 할 때에도 척수의 지배를 받기도 하지만 주로 대뇌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얘네들은 모두 다 골격근과 연결이 되어져서 있어서 의식적으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생김새를 살펴보면요. 단 하나의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있고요. 근수축 운동할 때 이 모양이 낯익을 겁니다. 하나의 뉴런이며 끝에서는 아세틸콜린이 근수축을 유발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신경절이 없습니다. 신경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냅스와는 조금 다른데요. 아래쪽에 되어져서 있죠. 말초신경계의 구성 요소로서 여러 신경세포체, 즉 이 대가리 부분들이 모여져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경우에서는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는데요. 이제 자율적으로 조절할 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죠. 어원의 경우에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니까요. 지금 생김새에 대해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의 경우에서는 앞쪽에 글자가 작고요. 부교감은 글자가 부교감 세 글자가 되죠. 그래서 교감의 경우에서는 얘네들이 짧고 부교감은 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 체성 운동 신경과 다르게 교감과 부교감은 모두 다 두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 두 개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며 하나의 신경절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감과 부교감 사이에서는 모두 다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반면에 교감의 경우에서는 그 끝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부교감의 경우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서 심장이라고 하는 같은 기관의 한쪽은 심장박동을 촉진, 다른 하나는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긴장 상황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 이 아드레날린이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 이게 영국식이냐 미국식이냐라고 해서 붙여져 있는 이름이고요. 노르라고 하는 건 CH3 즉 여기에서 이 작용기인 메틸기가 없을 때에 이제 붙여져 있는 이름을 말을 하게 되고요. 이 오른쪽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업 때는 조금 내용이 깊어져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이 네프린이 신장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에피가 무엇이냐면 뭐뭐 위에요. 그러니까 신장 위에서 있는, 즉 부신에서 나오는 애. 그래서 아드레날 자체가 이 레날이 부신을 말하고요. 여기에서 그리스어로도 신장을 말을 해요. 그래서 신장 옆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이 AD라고 하는 애드가 레날, 즉 부신 위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그러니까 나오는 장소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고요. 얘네들에서 이제 메틸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노르에피네프린이냐 에피네프린이냐로 구분을 하는데요. 에피네프린은 호르몬으로서도 기능을 하고요. 신경 전달 물질로서도 기능을 한 반면에 노르에피네프린은 주로 신경 전달 물질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설명이 조금 길어졌었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요. 우리가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이 사이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교감신경의 경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되면서 하나의 기관에 반대되는, 한쪽은 길, 한쪽은 저항한다. 한쪽은 길하다, 좋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길항작용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작용하느냐, 내가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는 내장, 심장, 혈관, 분비생과 같은 다양한 불수익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익은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직접적인 지배를 대뇌가 안 주는 대신에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가 있는데요. 간뇌는 시상하부, 그 다음에 중간뇌, 연수는 뇌줄기에 해당을 하며 뇌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척수까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에는 중간 연착이 일어난다. 즉 신경절이 있기 때문에 중간뇌, 간뇌, 연수, 척수가 중간에 잠깐 중간 연착처럼 멈춰져 있다라고 하며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신데요. 자, 그래서 대뇌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대신에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간뇌는 항상성 조절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중간뇌, 연수, 척수는 바로 뒷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붙인 어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서로 교감하고 있다. 너와 내가 교감을 한다. 이게 영어로 보면요, 요렇게 되어져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지금 수업 시간에 교감을 나누고 있죠. 물론 교감이 모든 친구들이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과 교감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서로 감정을 공유한다. 마치 뇌와 장기들이 서로 다 떨어져서 있는데 함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조절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어난다. 그래서 교감이고요. 이와 반대되는 휴식 상황에서는 각자 따로 알아서 움직이더라. 각자 편한 위치에서. 그래서 부교감이다 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요, 싸움, 도망, 반응이라고도 했죠. 선생님 코난 그레이의 Fight or Flight를 수업 시간에 들려준 적이 있었었는데요. 싸움, 도망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끝에 나오게 되면 심장박동은 싸움, 도망이니까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되고 혈압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싸울 준비를 맞춰지게 되는 거야. 열이나 순환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서 내가 포도당과 산소를 미친 듯이 빠르게 공급을 해줘야 돼요. 바로 어디로 공급을 하느냐? 내 세포들로 공급을 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를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연히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기관지는 확장. 소화는 이 와중에 긴장 상태이니까요. 억제가 됩니다. 그냥 있었던 포도당을 쓰는 것이지 지금 당장 소화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피부 근처의 혈관은요, 수축시켜 주어야 돼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교감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심장 쪽으로야 에너지를 다 갖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털세움근의 경우에서도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바짝 털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긴장 상황에서 소름이 끼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체를 똑바로 쳐다봐야지 싸울지 도망갈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오줌을 지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줌볼을 잘 막아야지만 잘 도망갈 수 있습니다. 질질 싸면서 도망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줌, 즉 쌀 수 있는 방광은 이완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언제냐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교감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요. 심장박동이 빠르게 올라가고요. 혈압이 상승하고 호흡이 가빠지게 되면 시험 기간에 잘 얹히게 되죠. 그리고 소름 끼치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얼굴이 창백하게 질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똑바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동공은 확장돼야 되고요. 오줌은 사실 실제로 긴장을 많이 한 상황에서는요, 막상 오줌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이완되어서 오줌을 꽤 많이 참을 수 있고요. 쉬는 시간이 되게 되면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서 오줌을 한꺼번에 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교감 시간은 이와 딱 반대로 기량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서 심장박동이 천천히, 그래서 자는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심장박동이 느리고 혈압도 천천히, 숨도 아주 여유롭게 쉬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와중에 소화가 잘 되고 화장실도 자꾸 가고 싶어요. 방광이 추측되면서 오줌을 싸고 싶어 하고요. 뭘 제대로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동공은 축소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피부 근처의 혈관과 털세운은요, 사실 체온 조절과 관련이 되어져서 있는데요. 뒤쪽까지 본래 수업이 이미 다 나간 상태이니까요. 이미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교감 신경은 체온 조절에는 관여를 안 하는데요. 이유는 체온 조절은요, 다른 것들과 달리요, 우리가 혈당량이나 체내 삼투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초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엄청 예민하게 작용이 조절이 그렇게까지 위급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이 그 중에서도 단연코 저체온증이나 고열의 경우에서는요, 얘네들이 한두 시간만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위급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은 편안한 상황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교감의 강화와 약화로 조절이 되어서 부교감 신경은 체온 조절에 관여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중추 말고 신경계가 실제로 어디서 뻗어져 나가져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신경의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교감의 경우에서는 한 번의 스위치가 일괄적으로 딱 조절이 돼야 돼요. 마치 우리가 집에서 전기가 나갈 때 두꺼비집을 한꺼번에 내려버리잖아요. 그럼 집에 있었던 곳에 모든 불빛들이 다 한꺼번에 다 꺼지게 돼요. 그것처럼 두꺼비집을 내려버리는 것처럼 척수에서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교감 때 척수에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공은 커지게 되고요. 기관지는 확장이 되면서 심장박동은 빠르게 되죠. 그래서 산소를 빠르게 옮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하게 되면 포도당 긴급 에너지원이 되면서 얘네들이 여기서 이동했던 산소와 반응을 하게 되면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게 되고요. 오줌을 잘 싸지 않게 됩니다. 자, 반면에 쉬는 상황에서는요, 중간에 연수, 척수가 관여를 하게 되면서요, 중간의 경우에서는 동공을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내가 편안한 장소, 원래 동공마사의 중추였죠. 그 다음에 연수의 경우에서는 소화, 순환, 호흡 모두가 관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배설의 경우에서는 방광을 수축할 때 여기에 척수 부분에 천수만 관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얘네들이 지금 중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신경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을 했지만 여기에서 이거 뇌교 잘못했으니까 여기 삭제하시고요. 요 아래쪽에 있었던 이 중추도 위치로 정정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계 관련해서 신경이 만약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중추신경계 질환과 말초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게리, 길랭바레 증후군 요렇게 있었었죠. 알츠하이머는 치매였었고요. 파킨슨은 도파민 분비, 중간에 있었던 도파민 분비 세포가 파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 기출이 한 번씩 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쓱 한번 읽어보는 정도이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 페이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율신경의 명령을 내리는 중추와 그 다음에 신경이 연결된, 즉 말초신경이 나오는 위치는 다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는 신경이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신경계와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항상성 유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